루비 책밤. 여러분 안녕하세요. 루비예요. 아직도 루비 책방 힘들게 검색해서 들어오시는 분들 계세요? 그냥 무료 구독하세요. 자, 이 버튼을 누르시면 구독이고요. 이 종 모양 버튼을 누르시면 알림 설정이 된답니다. 지금 루비 책밤 무료로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하시고요. 편안하게 계시다가 알림이 띠링 울리면 업로드된 영상 시청하시러 놀러오세요. 그럼 오디오북에서 만나요. 목마른 계절. 지은이 박완서. 출판 세계사. 낭독 성우 루비. 목마른 계절 토파보기. 박완서 장편소설 목마른 계절. 목마른 계절은 활발한 작품 활동을 보이는 박완서가 자신이 겪은 6.25의 경험을 소설로 옮긴 것이다. 적도 아군도 구별하기 힘들었던 6.25 동란의 극한 상황의 무대와 시간 속에 등장시킨 한 무리의 인간들이 겪게 되는 처절한 갈등을 차원 높은 문학 세계로 승화시키고 있다. 경향신문 1978년 6월 6일. 부스럼 딱지처럼 붙이고 산 기억의 기록. 생명을 향한 갈망과 삶의 심연. 일사후퇴 당시 서울은 텅 비어 있었기에 이 시기를 경험한 사람 자체가 매우 드물었으며 이데올로기가 뒤섞인 이 냉철하고 극도로 혼란스러운 시기를 꿰뚫어보고 작품이라는 하나의 자족적 세계로 엮어내는 것은 엄두도 못 내던 일이었다. 이 작품은 6.25가 발발하던 1950년 6월에서 1951년 5월까지 이데올로기로 팽배한 버려진 서울의 기록이다. 박완서는 2년에 걸쳐 한 시대의 상흔의 기록이자 본인 스스로 부스럼 딱지처럼 붙이고 산 기억을 더듬어 목마른 계절을 완성시키고야 말았다. 그리고 2009년 마지막으로 옥고를 손보아 박완서 소설전집 결정판에 실었다. 작가의 말. 5, 6년 전 어떤 잡지에 연재했던 작품이다. 데뷔하고 나서의 첫 장편이라 내 나름으론 열심히 쓴 거였지만 다시 읽어보니 곳곳에 경험이 너무 생경하게 노출돼 있는 게 싫게 느껴졌다. 크게 뜯어 고칠까도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6.25 이야기에 관한 한 지금 다시 써도 이렇게 쓸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나는 요새 건망증이 매우 심해 가족들한테 핀잔도 받고 더러는 실수도 한다. 그러나 6.25의 기억만은 좀처럼 원거리로 물러나 주지 않는다. 아직도 부스럼 딱지처럼 붙이고 산다. 훗날 딱지가 떨어지면 좀 더 걸러지고 정돈된 이야기를 만들 수 있을 텐데 하고 아쉬워하면서 일단 한 권의 책으로 선보인다. 나의 부스럼 딱지가 개인적인 질병이 아닌 한 시대의 상흔일진데 그대로의 모습으로 독자와 만나자는 것도 아주 뜻없는 일만은 아니겠거니 싶어서이다. 독자의 넓은 이해를 바라며 이 책을 위해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1978년 박완서. 1978년 수문서관에서 출간된 목마른 계절 초판 작가 후기. 6월. 세 번째의 만남이다. 하필 이런 안 입고 온 꼴로 내 앞에 나타나다니. 진이는 여태껏 발장구를 칠 만큼 편했던 안락 의자가 갑자기 거북해진다. 어때? 향아가 진이의 표정 없는 얼굴을 유심히 살피며 묻는다. 그러나 진이는 들고 있던 사진틀을 탁 소리나게 탁자 위에 엎어놓고 초라한 면직 블라우스 밑에 깡마른 어깨를 모나게 추슬러 보였을 뿐 입을 다문다. 향아는 진이가 자기 일에 조금도 관심이 없는 눈치인 것을 별로 서운해하지도 않은 채 사진틀을 본래의 제자리, 이 방에서 가장 구석지고 오밀조밀한 모퉁이에 장식한다. 늘 손님이 들끓는 웅장한 안채에서 꽤 떨어진 별채에 있는
향아의 방은 그녀의 화려한 생김새나 개방적인 성품과는 달리 차분하니 간결했다. 밝고 넓은 방에 적당히 놓인 가구는 윤기가 흐르고 고가인 것이었으나 역정을 도발할 만큼 요란스럽거나 으리으리하지 않아 누구나를 마음 놓이게 했다. 부가 사람들에게 끼칠 수 있는 악덕을 살짝 빼버리고 그 비할 나위 없는 쾌적감만을 교묘히 추려놓았다고나 할까. 장차는 금가루라도 뿌릴 듯이 사치와 소각을 극한 이 거창한 저택 한 모퉁이에 이런 편한 공간을 마련할 줄 알다니. 향아에겐 남다른 안목이 있다. 그런 안목으로 신랑감을 골라 잡은 것이다. 어련하랴. 진이는 흰 자기병에 꽂힌 장미 향기를 맡는 척하며 다시 한번 사진틀의 약혼 사진을 곁눈질한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그리고 실물보다 좀 나이 들게 유염하게 보이는 향아를 얼싸안듯이 다붙어 앉은 사나이는 준수하고 시선은 좀 우울한 듯 하지만 사려 깊은 듯도 해 탓할 게 못 된다. 그렇지만 이게 무슨 꼴이람. 아직도 학생인 주제에 한복을 치렁치렁 입은 여자와 나란히 앉아 가슴팍에 약혼 기념이란 치졸한 사인을 붙인 꼴이라니. 아무리 사진일 망정 하필 이런 꼴로 내 앞에 나타날 게 뭐람. 하긴 이 남자는 처음부터 기분 나빴었다. 첫 번째 만남은 올 봄, 그러니까 1950년 봄. 향아와 진이의 비고녀 졸업식 날이었다. 졸업식은 전통적인 격식대로 지루했으나 식후의 기분은 더할 나위 없이 즐겁고 풍선처럼 부푼 것이었다. 송사나 답사는 구태의연하게 회고와 감상을 늘어놓았으나 아무도 회상 따위에 잠기려 들지는 않았다. 그녀들은 분명 4년제 여고에 입학하였는데 해방과 더불어 변경된 학제로 부당히도 2년씩이나 더 옹색한 제복과 완고한 교칙 밑에 억류당했던 것이다. 부당하게 시리, 억울하게 시리. 어른의 세계에 2년씩이나 지각을 하다니 이 엄청난 시간의 낭비. 티끌만한 미련도 없이 다만 성급히 앞일만 생각하며 부산쓸에 설레는 것이었다. 교사들은 그들대로 직원실 앞 발코니에 모여서서 운동장에 유쾌하면서도 어딘지 불안한 소용돌이를 담담히 바라보며 시원섭섭하다는 어휘의 묘미를 천천히 음미하고 있었다. 섭섭함보다는 다분히 시원한 쪽이 강조된 이 말을. 무언가 늘 제자들에게 쫓기기만 했어도 이제 그럭저럭 탈 없이 졸업을 시켜버린 것이다. 그렇지, 그럭저럭 탈 없이. 초로의 교사들은 늘어지게 하품을 한다. 그들의 인생을 그럭저럭 탈 없이로 요약할 수 있듯이 제자들의 앞날 또한 별 수 없이 그렇게 낙착될 것을 낙관하고 나른한 춘곤을 느낀다. 교정은 사진을 찍고 찍히는 학생, 학부형, 꽃다발 등으로 붐비고 드높은 웃음과 날카로운 부름이 자자했다. 진이는 향아를 찾느라고 교정을 몇 바퀴 돈 후에야 약간 구석진 등나무 실억 밑에서 마주쳤다. 향아는 소담한 꽃다발을 아무렇게나 들고 좀 상기한 채 카메라를 맨 청년을 동반하고 있었다. 진이는 향아가 조금도 자기를 찾고 있지 않았음을 알아차린다. 노는 시간이건 방과 후건 소풍을 가서건 늘 같이 있지 않으면 허전해 서로 찾게 마련인 단짝의 습관이 갑자기 유치하게 느껴지면서 그런데도 묘하게 졸업의 실감 같은 게 찡하니 온다. 바쁘니? 공연스레 서먹해하는 진이에게 향아가 쾌활하게 먼저 말을 건다. 아니, 오빠를 찾는 중이야. 오긴 온댔는데 여태껏 눈에 안 띄어서. 아무리 시골뜨기로서니 요즘 사람들 틈에서 설마 미아가 됐을라고. 진이 오빠가 시골 농업학교 선생으로 있대서 별 악의 없이 한 소리였으나 시골뜨기란 말이 귀에 거슬린다. 마치 동반한 청년의
빈틈없는 도회적인 세련을 자랑스럽게 빗대놓고 하는 말투로 들려서였다. 청년은 조금도 빤드르르 하지 않았지만 멋쟁이였다. 그럼 가봐. 진이는 쌀쌀하게 말하고 휙 몸을 돌이키려는데 향아가 좀 쉬자. 아직 인사들 없었잖아. 셋은 주춤주춤 벤치가 있는 구석으로 들어갔으나 선체로 이쪽은 하진, 이쪽은 민준식 씨. 너절한 덤이 붙지 않은 간결한 소개였다. 둘은 빤히 마주본 채 별로 고개를 숙이려는 기색도 없이 약간 웃어 보였을 뿐이었다. 그럼 향아가 먼저 준식의 팔짱을 능숙하게 끼고 진이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환하게 웃어 보이고 사람들 틈으로 분주히 사라져갔다. 진이도 사람들 사이를 황급히 헤집으며 잠시 갈팡질팡거렸다. 아주 바쁜 일이라도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날 온종일, 그 후에도 문득문득 그 청년과의 짧고 날카로운 일별이 생각났다. 그러나 그 일을 구태여 어떤 사건이라 부르기엔 너무도 이야깃거리가 없었다. 그냥 밑도 끝도 없는 아무런 뜻도 지니지 못한 회상의 단편일 뿐. 그런대로 그 회상은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고 선명했다. 이것이 사진 속의 남자 준식과의 첫 번째 만남이요. 두 번째 만남은 대학에서였다. 진이는 남녀공학의 S대로, 향아는 E여대로 각각 갈렸다. 6월의 어느 날, 대학 캠퍼스의 녹음이 짙고 가뭄이 계속되는 날은 복중처럼 더웠다. 학교 뒤쪽은 울창한 숲도 아닌, 그렇다고 잘 다듬어진 풍치 있는 뜰도 아닌 그냥 키 작은 잡목들이 되는 대로 자란 비스듬한 언덕이었다. 6월의 녹음에는 향기가 있다. 찔레꽃의 향기가, 벌써 져버린 지 오래인 라일락의 향기가, 그리고 신선한 녹즙에 비할 나위 없이 싱그러운 내음이 뒤섞여 젊은이들을 그 속으로 유인한다. 아직도 친구가 없는 진이는 혼자 목적도 없이 숲속을 이리저리 헤치고 있었다. 오후는 또 휴강. 애쓰다도 별것 없이 시시하다고 진이는 좀 맥이 빠진다. 까만 스커트에 흰 포플린의 블라우스는 깃이 너무도 단정하게 목둘레를 조이고 있고 과히 예쁘지 않은 얼굴에 입은 교태를 거부한 채 완강히 다물어져 있어 마치 국민학교 우등생처럼 착실해 보였을 뿐 아니라 우등생 기질도 여전해 무료한 시간의 쓸모를 몰랐다. 문득 짐승의 소리인지 사람의 소리인지 분간 못할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그 근처를 두리번거렸다. 도망갈 자세를 먼저 취하고 있던 진이는 그만 어처구니 없는 웃음을 피식 웃고 말았다. 코 고는 소리였던 것이다. 몸집이 커다란 사나이가 내 활개를 마음껏 뻗고 벌렁 낮아빠져 있는데 우스꽝스럽게도 얼굴에 구깃구깃한 신문지 조각을 펴덮고 날아갈까 봐서인지 이마를 납작한 차돌로 눌러놓고 있었다. 그곳은 아늑하고 편안했다. 진이도 그 옆에 털썩 주저앉았다. 코 고는 소리는 정말 굉장했으나 단조롭고 규칙적이어서 주위의 정적을 휘젓는다고 생각되지는 않았다. 벼랑간 그 굉장한 소리가 뚝 멎었다. 이상히 여겨 가까이 다가가 귀를 기울였으나 한동안이 지나도록 영영 숨이 멎어버린 듯이 감감하였다. 그녀는 불안해져서 조심스레 그를 흔들어 봤다. 그러자 든든하고도 맵시 있는 손이 천천히 움직이더니 얼굴을 덮은 신문지 쪽을 들썩 쳐들고 진이를 멍청하게 쳐다본다. 의외였다. 진이는 아주 나이든 남자가 코를 고는 것으로 막연히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는 아주 젊은 남자였다. 그리고 그는 바로 민준식이었다. 준식이가 S대 졸업반이란 건 알고 있었으나 학교에서 만나기는 처음이었다. 그러자 그는 진이가 미처 아른 체할 틈도 주지 않고 재수없게 시리. 한참 신나는 꿈을 꾸는 중이었는데. 웅얼웅얼 잠꼬대처럼 웅얼거리고 나서 다시 잠을 청하려는 듯이 돌아눕는다.
잿빛 지봉에 후줄근하게 찌들은 와이셔츠는 소매를 팔꿈치까지 둘둘 아무렇게나 말아올린 채였다. 몇 번 몸을 뒤척였으나 잠이 다시 올 것 같지 않았던지 무슨 트집이라도 잡을 듯이 벌떡 일어나 앉는다. 여기는 내가 맡아놓은 명당 자리란 말이야. 누구 허락을 받고 마음대로 침입했지? 사뭇 억지요. 생트집이었다. 마치 텃세를 하는 어린애처럼 험상궂다. 그러고 보니 오늘따라 유난히 허술한 그의 옷차림이 조금도 초라해 보이지 않고 심한 장난을 치고 난 뒤에 소년같이 싱싱한 일종의 멋이 풍긴다. 학교엔 잠이나 자러 오시나요? 오라. 그러고 보니 유는 학교가 못하는 곳인지도 모르는 신입생이군. 눈을 가느스름이 뜨고 밉상을 떤다. 정말 이인은 나를 조금도 기억 못한단 말인가. 진이는 더 이상 모른 척하는 상태를 계속할 수 없어 초조해진다. 그 짧고도 날카로운 시선의 만남, 그 선명한 회상의 단면이 자기만의 것이라는 걸 왠지 참을 수 없다. 혹 자기가 잘못 본 거라면 또 모를까. 그렇지만 이 세상에 그렇게 닮은 사람이 있다는 건 참을 수 없다. 저 몰라보시겠어요? 졸업식 날 뵌 것 같은데 향아하고 같이 계셨죠? 몰라보다니? 이름까지 외고 있는데? 하진. 어때? 이만하면 됐나? 아직 내 기억력만은 자신 있어. 무뚝뚝한 대답이었다. 그런데 어쩜 그렇게 모른 척할 수가 있어요? 어쩜. 진이는 조금 반갑고 아직도 좀 섭섭했다. 아른 채를 어떻게 하는 거지? 아차차. 내 이 정신 좀 봐. 구면의 아가씨에게 하는 인사를 하마터면 잊을 뻔했군. 한 손으로 제 무릎을 탁 치며 수선을 떨더니 서서히 팔을 벌려 멍청하게 앉아있는 진이를 반항할 겨를도 없이 난폭하게 그러나 능숙한 몸짓으로 끌어안고 볼을 자기 입술로 지그시 누르고 나서 놓아준다. 일순의 일이었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와의 접촉은 일순에 지나가 버리지 않는 무엇을 남겼고 진이는 그 무엇으로부터 민첩하게 자기를 수습하지 못해 한동안 멍했다. 따끔한 턱과 부드러운 입술이 잠시 볼에 닿았을 뿐인 극히 단순한 접촉에는 황홀한 기쁨이 있었다. 그건 전혀 예기치 않은 새로운 감각의 각성이었다. 준식의 무심한 동작에는 날카롭게 날이 선 관능이 비장되어 있었고 그 날이 드디어 진이의 감각에 생경한 겉껍질을 찌른 것이다. 그녀는 뒤늦게야 얼굴을 붉히며 발딱 일어섰으나 창피하게도 호흡이 고르지 못했다. 아릿한 아픔이 곁들었으면서도 비할 나위 없는 쾌미감의 여우는 아직도 싱싱하고 강렬하여 그녀는 거의 질식하고 말 것 같았다. 그녀는 신기한 듯이 벌렁 누워있는 준식을 굽어본다. 그러나 그에게선 정열은 고사하고 어떤 흥미의 꼬투리 같은 것도 찾아볼 수 없고 그저 심드렁한 권태가 있을 뿐이었다. 허탈한 표정으로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며 나직이 말한다. 유는 공식적이 아니라서 편하군. 대개의 여자들이란 이런 경우 노발대발하며 뺨을 친다. 한바탕 훈계를 한다. 야단법석을 하는 법인데 아주 정해진 공식이지. 이런 공식적인 인사치레를 해야만 자기 체면이 선다고 생각하거든. 우습지? 필요하면 사과하지. 여긴 내가 맡아놓은 내 자리이니까 다시 침범하지 못하게 하고플 뿐이었어. 그럼 가봐요, 순진한 아가씨. 어김없이 덤덤한 말씨가 순진한 아가씨에서 약간의 연민을 띈다. 그러나 그뿐 아주 검으면서도 잿빛으로 보이는 권태로운 눈이 무겁게 닫히면서 다시 뜨려 하지 않았다. 그런 그는 고독해 보였지만 완전히 자유로워 보였다. 완전한 자유. 특히
향아로부터 자유로운 그를 보는 것은 후련했다. 여자 따위에 속할 수 없는 무엇이 저 공허한 눈동자 뒤에 숨겨져 있다고 진이는 준식을 풀이했다. 그 풀이는 오늘 완전히 빗나간 것이다. 그녀는 정교한 액자 속의 약혼 사진을 다시 한번 살핀다. 어느 모로 보나 어울리는 쌍이다. 그러나 그 나이에 벌써 여자의 치맛자락에 휩싸인 꼴이라니. 진이는 한숨을 쉰다. 그리고 뭔가 좀 아쉽다. 계집애도 이런 일은 좀 비밀로 해두면 어때서? 쉬 결혼을 할 것도 아니면서. 진이는 고작 이런 말로 향아의 약혼 발표를 평했다. 난 너하고는 달라. 너한테 아무것도 숨기고 싶지 않아. 그게 무슨 소리니? 내가 마치 너한테 크게 숨기고 있는 거라도 있다는 소리로 들리니? 그럼 안 그래? 넌 온통 감추고 있는 거 천재 아냐? 나에게도 말이야. 반 애들이 동성연애를 한다고까지 수군댈 만큼 친했던 나에게도 말이야. 향아가 이렇게 따지고 들은 일이란 거의 없었는데 좀 이상하다. 자기의 중대사가 진이의 관심 밖에 있는 것으로 여겨지자 그녀의 묻어난 마음씨도 좀 토라진 게다. 그녀는 행복했고 응분의 선망을 친구로부터 받고 싶었다. 갑자기 무슨 소리지? 진이도 정색을 한다. 네가 빨갱이였다는 것만 해도 온통 학교가 발칵 뒤집힌 후에야 난 알았잖아. 그래도 겨우 그 소리야? 그만둬줘. 그 얘기라면 그건 그때로써 끝나버린 거니까. 진이는 미간을 찌푸리고 흰 자기병에서 온 방 안에 달콤한 향기를 뿜고 있는 장미꽃을 신경질적으로 하나하나 뜯어내기 시작한다. 벌써 1년이나 넘어 전 피고녀의 민청 지하 조직이 발각되어 무더기로 정학 처분을 당한 일이 있었고 그 중에 진이도 끼었었던 것이다. 그것이 향아에겐 두고두고 놀랍고 섭섭했다. 그녀의 놀라움은 진이가 바로 끔찍한 빨갱이였다는 것보다는 어쩌면 자기에게까지 비밀로 빨갱이일 수 있었느냐는 것이었다. 끝나지 않았을걸? 적어도 내 머릿속에선? 향아는 점점 더 짓궂다. 그러나 밝은 얼굴엔 별 딴 뜻이 있어 보이진 않는다. 그런 걸 꼬치꼬치 물어 어쩌자는 거지? 가끔 네가 알 수 없어져. 왜 그런 끔찍하고 위험한 사상 문제 따위에 관심을 갖나 하고. 더구나 여자가 재미있어 할 문제가 아니잖아? 그런 문제는 아주 재미없지도 않아.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말할 순 없니? 나로 하여금 널 이해시킬 순 없니? 이해? 향아가 집요하게 따지고 들수록 진이는 이런 화제가 달갑지 않다. 진이도 향아가 좋다. 그러나 결코 동지일 수는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그걸 향아가 알아듣도록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그녀는 별 수 없이 입을 다문 채 애꿎은 장미꽃송이만을 말끔히 뜯어내버렸다. 향아가 먼저 잘은 모르지만 나는 그 사상이 분노에서 출발한다는 것쯤은 짐작하고 있어. 세상에 널린 숱한 불공평에 대한 분노 말이야. 그렇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화내고 있는 심한 빈부의 차라든가 그 밖에 수두룩한 억울한 일들을 한꺼번에 해결지을 수 있는 혁명이란 게 실제로 가능할까? 너 정말 지나치게 심각해지는구나. 독서회쯤으로 혁명이 일어나지는 않을 테니 안심해. 좋은 걸 가르쳐주고파 그래. 너 늘 돈 많고 권세 부리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화만 내지 말고 너도 부자가 되면 어떨까 하고. 아주 쉬운 일이야. 여자가 부자가 된다는 건. 즉, 돈이 있는 남자를 구해 사랑하고 결혼하는 길 어때? 해볼만 해. 화제는 결국 향아답게 낙착돼 가고 진이는 진이대로 오히려 그게 다행이다 싶어 웃으며 듣고 있었다. 그러려면 첫째로 좀 더 예뻐져야겠어. 넌 마치 요술주머니라도 차고 있는 것 같구나. 내 마음대로 부자도 만들었다, 미인도 만들었다 하게.
진이가 슬슬 장단을 맞춰주니까 향아는 한층 신이 나서 야실댄다. 마음대로고 말고 단 네 경우만. 요행 너는 바탕이 괜찮으니까. 즉 성형외과의 도움이 필요할 만큼 추물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손질만 잘하면 되고 말고. 손질? 계란팩 같은 거 말이겠지? 사양하겠어. 요전에 그 네 꼴이라니 꿈해볼까 겁나더라. 넌 그게 틀렸다는 거야. 여자가 모양을 내려는데 수단 방법 가리게 됐어? 좀 여자라는 자각을 가져봐. 넌 통 여자 티가 안 나거든. 마치 중성 같아. 왜 그런지 알아? 그건 네가 여자라는 짜릿한 자각에 눈 떠야 할 시기에 엉뚱하게도 무산계급이란 자각에 눈 떴기 때문이야. 향아가 다시 그녀답게 정색해온다. 그리곤 주제넘게 무상계급인지 피압박계급인지를 위해 무엇인가 투쟁해야만 될 것 같은 열띤 사명감에 얽매여 있고 실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주제. 세상이 어둡고 어렵기만 한 걸까? 생각하기에 달린 거야. 세상 돌아가는 일 말고도 여자들의 번뇌는 얼마든지 있어. 분홍빛 번뇌 말이야. 사랑의 번뇌를 갖는 거야. 여자가 구태여 어느 계급에 속해 있을 필요가 있을까? 너는 얼마든지 예쁠 수 있는 젊은 여자만으로 충분한 거야. 내 마음 먹기 나름이야. 좀 알아듣겠니? 향아야. 방향이 틀려. 오늘의 약속은 신데렐라가 아니라 장마레였을 텐데. 오늘 그녀들이 만난 건 장마레 주연의 비련을 보기로 되어 있기에 한 소리였으나 진이의 야무진 목소리와 냉담한 눈매는 향아의 뜻하는 바에 완강한 거부를 나타내고 얼굴은 예의 예쁘지 않은 중성적인 고집 같은 것으로 굳어있다. 그래. 향아는 지금까지의 열의로 보아서는 너무 쉽게 설득을 단념하고 그렇다고 별로 토라진 기색도 없이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외출 준비를 한다. 향아의 외출 준비는 같은 여자끼리이것만 볼만했다. 코르셋, 브래지어, 스타킹 등을 착용하는 손길은 진지하고 꼼꼼하며 포즈는 흐트러짐 없이 단정하면서도 유염했다. 진이는 그런 향아가 자기보다 훨씬 손위 여인 같은 생각이 든다. 남자들이 만일 여자들이 혼자 있을 때 뭘 하나를 엿본다면 여자를 사랑할 남자는 한 명도 없으리라는 말도 있지만 넌 예외일 거다. 너를 보고 있으려니 너라면 변소에서의 용모까지도 우아하게 치를 것 같아지는데 계집애도 못할 소리가 없네. 아무튼 고마워. 내게 칭찬을 다 듣다니. 세심한 속차림과는 달리 겉옷은 심플한 곤색 원피스였다. 심산유곡의 오솔길처럼 그윽하게 꾸며진 울창한 정원수 사이를 춤추듯이 앞장서가는 향아의 경쾌한 동작을 무심히 진이도 닮으며 차츰 기분이 회복됐다. 6월은 지푸르고 주택가의 공기는 청량했다. 영화관에서 나온 후에도 그녀들의 시장기와는 아랑곳 없이 6월의 햇살에 기울기에는 아직도 한참일 것 같았다. 향아는 아직도 영화의 감격이 덜 가신 듯 상기한 채 말이 없었고 이러한 향아를 진이는 딱한 듯이 살핀다. 그만둬. 어울리지도 않게 심각한 얼굴. 그렇게 그 영화가 좋디? 그러나 향아는 아직도 애절한 흑백의 화면 속에 잠긴 듯 건성으로 고개만 끄덕여 다시 대화가 끊긴다. 6월의 태양은 강렬하고 가로수는 싱그럽고 가뭄이 계속되는 날에 아스팔트를 축이는 살수차의 물줄기는 상쾌하다. 살고 있는 기쁨이 물줄기처럼 거침없이 피부에 끼얹혀 온다. 사는 건 6월에 사는 건 소다수처럼 맛있다. 그냥 헤어질 수야 없잖아? 동감이야. 수다가 막혀서 체증이 나게. 아름답고 슬픈 사랑의 이야기가 준 애틋한 정감이
그녀들을 꽤 오래 침묵시켰지만 곧 짓거리지 않고는 못 비길 것을 그녀들은 잘 알고 있었다. 해는 아직 높고 모든 것이 밝고 반짝거려 즐거운 어지럼증조차 느낀다. 다 좀 우습지. 이루지 못할 슬픈 사랑의 이야기 따위에 눈길을 질금거릴 때가 있으니. 그러나 저러나 하트는 실컷 울렸지만 위까지 꾸룩꾸룩 울릴 거야 없잖아? 뭐 좀 먹자. 갑자기 들어선 다과점 속은 침침했으나 한산해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혀줄 듯도 했다. 까닭모를 한숨을 둘은 같이 몰아쉬었지만 이미 청승맞은 기분 따위는 조금도 없었다. 나도 멋지게 슬픈 사랑을 해보고픈데 어째 시초부터 틀렸거든. 시시할 정도로 순조로워. 맥이 풀리는 것 같아. 누가 보아도 도시 비극 같은 것과는 인연이 와 닿을성 싶지 않게 그늘없이 화사한 얼굴에 잠깐 행복의 포만이랄까 나른한 권태 같은 게 감돈다. 그런 그녀는 딱할 만큼 맹해 보인다. 용모에 미추하는 또 다른 멍청함. 진이는 잠깐 연민을 느낀다. 너는 나보다 10곱은 아름답다. 속옷을 입는 순서를 알고 있고 가장 우아한 포즈로 스타킹을 신는 법을 알고 있다. 나에겐 박사하기보다 힘든 것에 너는 익숙하다. 그러나 네가 알고 있을까? 어떤 아픔을 모를 게다. 모르니까 내 아름다움엔 그늘이 없다. 맹하고 공소하다. 아가씨, 뭐 좀 가져와요. 맛있는 것 닥치는 대로 잔뜩. 참, 어떻디? 뭐가? 영화 말이야? 아니, 그이 말이야. 아까 사진에 그이. 그이 소리가 거침없이 달착지근한 것이 진이 귀에 징그럽다. 실물보다 낫더라. 어머머, 실물보다 못하지 않고? 난 그의 눈에 끌렸는데. 우리 엄만 또 코하고 귀가 밥술이나 먹게 생겼다나? 아빠는 또 뭐랜 줄 아니? 나 참 우스워서. 내가 알아맞출까? 너의 아빤 참, 뭐가 남았더라? 그래. 입이 잘생겼다고 그랬겠구나. 천만에. 너무 서둘지 마. 우리 아빠 말이야. 그 사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양반의 자식이더라. 역시 뼈대 있는 집 자식은 다르거든. 향하는 먹던 카스테라를 놓고는 목소리에 손짓까지 아버지의 흉내를 낸다. 너희 아빤 또 언제부터 양반 취미까지 생겼니? 진이는 비꼬듯이 말한다. 취미 정도면 내 말도 안 한다고. 아주 결사적이야. 그 양반이란 것에 말이야. 옆에서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하긴 우리 아빠에게도 그런 귀엽고도 어리석은 점이 있으니 다행이다만. 돈 벌고 지위 없고 온갖 것이 다 충족된 후에 남자들이 추구하는 것 치고는 네 색적이고도 귀엽지 않니? 뭐? 귀여워? 진은 향하의 아버지인 박만홍 의원의 둔중한 몸짓을 알고 있었으므로 폭소를 참지 못한다. 웃긴. 전혀 이해타산과도 관계없고 천박한 욕망과도 관계없고 그냥 캐캐 먹은 양반 족보가 탐난다 이거야. 이런 욕망은 아주 유아적이잖아? 그래서 귀엽다는 거야. 믿어지지 않는데? 우리 집 조상도 서슬이 퍼런 양반이었다지만 가끔 우리 어머니가 옛날 이야기처럼 들추긴 해도 아무도 그런 게 현재 우리들의 신분과 관계된다고 생각해 본 적이란 없는데 지금 세상에 그런 고리타분한 걸 탐내서 어쩌 사는 거지?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 아빠가 탐내고 있는 조상은 너희 조상같이 가난에 빠진 양반이 아니고
돈 있는 양반이어야 할걸? 이를테면 대대로 내려오는 패물이라든가 값진 고려나 유조작이라든가 오랜 손때 묻은 고서? 까다로운 예의범절과 의식 가품 같은 것을 물려줄 수 있는 양반 말이다. 향아는 거침없이 주워 섬기고 진이는 박만홍 씨의 그 번들거리는 탐욕한 눈과 천부의 청격인 붉고 굵은 목덜미를 상기하며 갑자기 가슴이 메스꺼워오는 듯한 불쾌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향아는 다시금 옆차를 훌쩍거리며 일어날 기색도 없이 마냥 그의 민준식 이야기를 하려 들었다. 박만홍 씨와 준식의 아버지 민 사장과의 교부는 박만홍 씨의 당선 후 순전히 민 사장의 사업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나 세도의 절정에 있는 박 의원에게는 이상하게 열등감과 초조감을 주는 교제였던 성 싶다. 교분이 두터워짐에 따라 서로의 집을 방문할 기회가 잦아지고 그럴 때마다 민 사장 집의 모든 예의범절에서 가장 진물에 이르기까지 유서 깊은 집안 독특한 아취에 질리고 마는 것이었다. 게다가 또 문벌과 함께 물려받은 재산도 대대로 잘 다스려 내려와 단 한 번도 몰락을 맛보지 않은 데서 오는 피부에 밴 여유와 윤택함도 벼락부자의 그것과는 확실히 달랐다. 박만홍 씨는 갑자기 화류문갑이다, 괴목반다지다, 또 골동품 브로커를 시켜 영문 모르게 비싼 항아리 따위를 사서 진열해 보았지만 도무지 어색하게만 느껴져 그를 자꾸 짜증나게 풀이 죽게 만들었다. 이것이야말로 필시 핏줄의 차이거니 하고 단순하게 체념하면서도 그가 가난했을 때 돈을 쫓고 악모했듯이 외골수로 문벌을 악모했다. 그러자 어느 술자석에서 우연히 노예한 민 사장으로선 다분히 계획적이었을 혼담이 비롯됐다. 민 사장은 수완 있는 사업가로 알려져 있었으나 그의 땅은 거의 이북에 있었고 해방 후 차린 무역회사는 이북과의 음성적인 교역으로 겨우 수지를 맞추던 것이 정부 수립 후는 그 루트가 완전히 막혀버려 이것저것 딴 일에 손을 대보았으나 큰 재미는 못 봐. 그의 호탕한 씀씀이를 유지하기 벅찼다. 역시 크게 놀려면 정치적인 백이 있어야 한다는 걸 통감하던 차에 박 의원이 걸려든 것이다. 든든한 끈이다. 오래 잡고 늘어지고 싶었다. 그는 내년이면 대학을 졸업하게 된다는 아들 자랑에 곁들여 졸업하고 나면 아마 병역 문제도 시끄러울 테고 사내 놈이라 어차피 외국물도 좀 마셔야 될 테고 그래서 말씀이야. 졸업하는 대로 바로 미국으로 떠나보낼까 하는데 꼭 한 가지가 걱정이외다. 민 사장은 참 복도 많으시지. 난 딸 자식 하나뿐이라 늘 한 귀퉁이가 허전한데 기껏 몇 년 슬아가 적적할 것을 그렇게 염려하시니 민 사장의 애자지정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원 용감도 아무려면 제가 그런 게 아니라 그 녀석이 워낙 신수가 훤하고 이 애비를 닮아서 정에 물러나서 혹시 그동안에 노랑머리 며느리라도 보게 될까? 그게 염려외다. 며느리야, 그까진 노랑머리건 파랑머리건 저희들이 좋다면 상관없지만 어디 봉제사할 민씨집 장손이 노랑머리라서야 치아에서 조상별 면목이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별 걱정도 아니구먼요. 요새 많이 하는 식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참한 처녀를 날려 보내십시오. 같이 유학 가는 식으로 가면 적당한 시기에 어련히 저희들끼리 잘 어울려 붙으려고요. 계집 서방이란 건 다 그렇고 그렇게 어울려 붙게 되먹었다니까요. 아차차, 요놈의 주둥아리 봤나. 점잖게 잘 나가다가 요긴한 대목에서
없고만 무식을 폭로하고 말았으니 앞불싸. 박만웅 씨가 자기가 한 나중말이 지나치게 천박한 것 같아 눈에 띄게 당황해서 입을 다물고 말았으나 민 사장은 조금도 개의치 않고 소탈하게 웃고 나선 그럴듯하군요. 명안이에요. 역시 머리가 좋으시단 말이야. 이래서 난 자수성가한 분을 존경하거든요. 말씀이 난 김인이 아주 마땅한 규수 중신도 부탁드리겠소이다. 무엇이 그리 유쾌한지 다시 호탕한 웃음을 참지 못한다. 마땅한 규수라. 내년이면 우리 향아도 대학 2년. 좀 이를까. 하지만 걸맞은 나이에 그만한 집안의 아들이 어디 쉬운가. 탐나는 자리다. 놓칠 수 없다. 박만웅 씨의 마음은 그 순간 굳게 정해졌다. 시대의 물결을 고개사처럼 능란히 타고 돈도 벌고 벼슬도 한 박만웅 씨로선 실로 평생 처음인 이해와 타산을 초월한 맹목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열망. 양반의 지방과 사돈이라도 맺고 싶다는 욕망에 사로잡혔고 그가 원한 이상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했다. 맞선도 보기 전에 그건 벌써 정해진 거나 마찬가지였어. 그때 나는 아버지 마음에 든 사람이 내 마음에 드는 경우를 거의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찔했어. 드디어 나에게도 어려운 일이 시작되는구나 하는 예감은 무시무시하더라. 불행의 예감 같은 거로구나. 그래. 그렇지만 예감에는 확실히 뭔가 있더라. 뭔가가. 부모로부터 독립된 송두리째 내가 나인 자각은 두렵고 외롭고 떳떳하고 아무튼 그런 느낌은 내 생전에 처음이었어. 결국은 해피엔드로 끝났잖아. 그렇지만 그 무렵의 내 번민은 꼭 무슨 의미가 있을 것 같았다. 넌 불행의 예감이라고 했지만 새로운 삶에 대한 예감이었을 거야. 내 세계와 바로 이웃해 있으면서 아주 멀고 이질적인 세계. 나는 지금도 가끔 그런 삶에 호기심을 갖고 있어. 미리 흡족하게 마련된 세계가 아니라 조금씩 뭔가 마련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 끊임없이 용기와 의지를 소모해야 되고 갈등을 겪어야 하는 삶의 모습을 나는 엿본 거야. 그렇지만 넌 그런 삶의 문턱에서 부잣집 문전에 선 거러지만큼 용기가 없었을걸? 할 수 없잖아. 난 그 애한테 첫눈에 반한 걸 어떡해? 준식이는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맞선을 보았을까? 맞선에서 자개 사진틀로 곧장 끌려가는 준식과 홀가분하게 오수를 즐기던 준식을 일치시킬 수 없다. 그녀는 또한 향아가 행복하다는 건 얼마든지 참을 수 있어도 준식이 자유롭지 않다는 건 참을 수 없다. 행복하니? 그럼 할 수 없잖아. 난 불행해질 수 있는 가능성과는 거리가 멀게 태어난걸? 그리고 부자연스러우리만큼 길게 한숨을 내뿜는다. 향아는 지금 행복의 품 안에 있고 진이는 이 무풍의 권태로운 호수에 돌팔매질이라도 하고 싶게 짓궂다. 순간 뭔가 잔인한 것이 꿈틀하는 것은 마치 살아있는 동물이 갑자기 뱃속에서 머리를 쳐드는 것처럼 실감 있게 의식한다. 넌 아주 중요한 걸 까맣게 저버리고 있다고 생각 안 해? 그게 뭔데? 얼빠진 대답이다. 넌 철저하게 네 경우만 생각하고 있어. 그의 경우도 생각해줘야지. 아무리 네가 그에게 첫눈에 반했어도 그이는 너를 조금 더 첫눈에 들어하지 않았을지도 모를 경우를 생각해둬야 하지 않을까? 순진한 정략 결혼. 그럼 너에겐 가장 큰 불행, 즉 짝사랑이 시작되는 거야.
내가? 아무래면 내가 그런 경우까지 생각해둘 필요가 있을까? 향아는 일부러 놀란 듯, 어떻게 보면 조롱하는 듯 가느스름이 떴던 눈을 서서히 곱게 넓히며 아무것도 묻어있지 않은 입 가장자리를 순백의 손수건으로 골고루 닦더니 마치 카메라 앞에 포즈를 취하는 스타처럼 좀 오만하지만 더할 나위 없이 세련된 웃음을 지어 보인다. 이가 가지런히 곱다. 그렇다. 확실히 그럴 필요는 조금도 없는 것이다. 패배감이 일순에 왔다. 귀부인처럼 우아한 동작으로 계산을 치른 향하는. 참, 그이 좀 부탁할까? 너라면 믿을 수 있어. 또다시 그 환한 웃음을. 그러나 진이는 그것을 한쪽 볼의 피부로 따갑게 느꼈을 뿐 정면으로 바라보지 않은 채 헤어졌다. 6월의 일몰은 마냥 게으르다. 향아와 헤어진 진이는 혼자 길을 좀 헤매다 집에 돌아왔는데도 부엌일을 거둘 수 있을 만큼 이른 저녁이었다. 진이는 호박전을 다 부쳐서 접시에 제법 모양 내서 담고 앞치마를 풀었다. 어머니는 국맛을 보고 옳게 혜순이는 상추와 쑥갓을 씻고 비좁은 부엌에 어머니, 딸, 며느리, 여자들이 셋씩이나 부산을 떨며 상을 본다. 진이 오빠 열이는 서울 근교에 있는 농업학교의 교사로 있어서 주말에나 집에 다니러 오기 때문에 주말이면 이렇게 온 집안이 생기를 띠었다. 식사 중의 화제는 주로 시골 이야기였다. 서울에서 불과 40~50리쯤이 뭐 그리 대단한 두메 산골이라고 열이는 주말마다 색다른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왔다. 그가 시골의 단조로운 교사 생활에서 그렇게 풍부한 화제를 마련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그가 그의 둘레를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는 징조였다. 진이는 오빠의 그런 변모가 다행하면서도 석연치 않은 무엇이 있었다. 정말 시골 학교 훈장으로 끝내 안주할 작정인가. 모를 내다가 종아리에서 피를 빠는 거머리를 손가락으로 뚝 떼어버리고 목을 축이는 막걸리 맛이라니 천하일품이란다. 공기는 맑고 우물물은 달고 실이 단다. 학생들은 순하고 총명한데 또 교장은 무골호인이라나. 그런대로 열인 견딜 만한 모양이다. 아니 행복해 보이려고조차 하는 눈치다. 그야 열이의 취직이 이 집안 생활에 안정과 평온을 가져온 건 사실이었고 진이의 대학 진학이 순조로웠던 것만 해도 오빠의 취직 덕이라 슬며시 감사하는 마음이 없지 않으면서도 진이는 오빠의 목가적인 생활에의 안주에 심한 저항을 느끼고 있는 스스로를 어쩔 수 없었다. 실상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좌익의 조직 생활에 몸담았던 진이로서 같은 좌익에 그것도 진이에게는 까마득한 상부 조직의 지하 운동자였던 오빠의 전향인지 도피인지 모를 애매한 처세가 고분고분 받아들여질 리 만무했다. 당신 그렇게 상추쌈만 먹다가 혹시 파란 애라도 낳는 거 아니야? 혜순의 배가 눈에 띄게 부르다. 설마. 혜순은 곱게 웃으며 또 하나의 푸른 보따리를 싼다. 아, 이번에는 열이 푸른 보따리를 향해 입을 크게 벌리자 혜수는 잠깐 시어머니 쪽에 마음을 쓰는 듯 하더니 열의 입에 그 큰 상추쌈을 쑤셔 넣는다. 아야! 아마 손가락까지 깨물렸는지 혜순이 비명을 지르고 열이 혜순의 손을 어루만진다. 미안. 어쩐지 너무 맛이 있더라니. 잠깐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존재가 주체스러울 만큼 낯간지러운 부부 단란의 한때 혜수는 행복했다. 오랜만에 행복이다. 지긋지긋한 생활고 남편의 도깨비처럼 종잡을 수 없는 행동. 늘 핏발선 시선. 검거 선풍이 불 때마다 전정긍긍한 나날. 이제 모두 지난 일인 것이다. 남편은 떳떳한 직업을 갖게 되었고 무엇보다 그녀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하게 된 것이다. 이제 더 무엇을 바라랴.
외아들인 남편에게 아들이라도 턱 낳아서 안겨줄 수 있다면 꼭 아들을 낳고 싶다. 그녀는 아직도 자기 손을 어루만지고 있는 남편의 손 위에 다른 한 손을 포갠다. 어머니 서씨 부인은 바깥바람이라도 쏘인다고 자리를 피하고 진이도 자기 방으로 숨어버렸다. 방의 옹색함이 전에 없이 그녀를 조였다. 창을 연다. 해진 후. 그러나 아직 어둡기 전에 6월 하늘의 청담한 물빛은 쓸쓸하달까, 청승맞달까. 그러면서도 어떤 신선한 욕망에 의 암시가 있었다. 그녀는 민준식을 생각하고 까닭모를 몸부림을 느낀다. 다시 한번 준식이 맡아놓은 자리에 있고 싶었다. 다시 한번 그의 입맞춤을 볼에 느끼고 싶었다. 그의 윤곽 뚜렷한 프로필에 조금씩 다가가, 아주 가까이 다가가 그의 볼의 온기에 입술을 대어볼 수 있다면. 상상만으로 신선한 어떤 감각이 잡히려 하는데 향아의 환한 웃음이 가로막는다. 진이는 왠지 준식이에게 안기는 향아는 쉽게 상상할 수 있었으나 그에게 안기는 제 모습은 상상할 수 없었다. 그러자 기분이 갑자기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다. 그녀는 책장에서 책을 몇 권 꺼내 방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서랍을 있는 대로 거칠게 여닫고 그리고 조용해졌다. 그녀는 피곤했다. 아직 안 자겠지? 열이 슬며시 진이 방으로 들어왔다. 좀처럼 없던 일이다. 그는 열없는 듯 방 안을 괜히 두리번대더니 거북하게 앉는다. 그는 부드러운 말머리를, 진이의 마음의 문이 슬그머니 열릴 열쇠같이 맞춤한 말머리를 찾고 있었으나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았다. 거북한 앉음새로 답답하도록 가만히 있다. 담배라도 피우지 그래요? 보다 못해 진이가 핀잔 주듯 말한다. 그래, 그러지. 참 담배라도 피워무니 한결 덜 어색한 걸. 그런 걸 누이에게 가르쳐 봤다니. 여리는 말을 꺼내기가 더욱 난감해진다. 진이는 진이대로 이러한 오빠가 우습기도 하고 10년이 넘는 나이 차이 때문일까 서로 깊이 사랑하면서도 평소 대화가 뜨던 남매 간의 어색한 분위기가 오늘따라 견디기 어려워진다. 오빠, 근심이라도 있는 것 같아요. 혹 나한테 할 말이라도? 그래. 실은 그저 공연히 집을 떨어져 있으려니 이것저것 마음에 걸리기도 하고 세상이 하도 뒤숭숭해서. 더군다나 집에 여자들만 있어서요? 도둑이라도 들까봐요? 하긴 처음엔 퍽 허전했지만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열은 황급히 부정하고 나서 잠시 후 결심한 듯 네가 대학에 들어가 준 건 정말 자랑스럽다. 그렇지만 한편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니란다. 왜요? 원래 S대는 좌익 세력이 센 데 아니니? 비록 지하로 숨어 들어갔을 망정 나도 알만한 골수분자들이 조종하는 조직이 아직도 건재하고 있을 거야. 곧 너한테 눈독을 들일걸? 그리라죠. 나도 그걸 원하고 있으니까. 제발 딴 생각 말고 공부만 하거라. 그게 어떻게 들어간 대학이니? 참 철학과랬지? 과거에 현명했던 사람들이 생각했던 또 현존한 지성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배운다는 건 너한테 썩 중요한 일이 될 거야. 그러면서 너는 내 흉내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테니까. 지금도 오빠의 흉내에서 벗어나 있어요. 난 결코 오빠처럼 변절이나 배반은 하지 않을 테니까. 진이는 비타협적인 얼굴을 오만하게 쳐들고 못 박듯이 또박또박 말했다. 누가 뭐래도 너한테만은
이해받고 싶었는데. 여리는 쉽게 낙심하면서 입속말로 중얼댄다. 이해해요. 오빤 외아들이고 가장이고 곧 애기 아빠가 될 테니까 오빠의 전향을 이해하고 동정도 할 수 있어요. 나의 전향이 가족 때문만은 아니고 순전히 자발적인 것이었다는 걸 설명해주고 싶구나. 설명이 아니라 변명이 되겠죠. 배반을 정당화하려는. 듣기 괴롭구나. 배반이란 소리가. 너도 알다시피 난 너무 일찍부터 생활이랑 고된 짐을 걸머졌잖니. 그런대로 꿈은 많았지. 따라서 무수한 좌절을 겪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면서 늘 생각했지. 정녕 배우고 싶다든가 먹고 싶다든가 하는 인간의 정신과 육체의 이 두 가지 근원적인 허기증만이라도 좌절당하지 않을 사회의 실현은 불가능한 것일까 하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선 위협도 무릅쓸 수 있을 것 같은 나의 천진한 용기와 정열을 이용하고 배반한 건 오히려 그들이었어. 오빠, 더 듣고 싶지 않아요. 들으면 들을수록 오빠를 경멸하게 될 뿐이지. 오빠 전향의 동반자가 될 수 없을 테니까. 널 때려주고 싶다. 여리는 입술을 떨면서 부르짖듯이 말했다. 진이는 평소에 온화한 여리답지 않은 이런 태도에 내심 움찔했으나 쌀쌀하고 거만한 태도를 누그러뜨리진 않았다. 다음 날인 6월 25일 일요일. 여리는 이른 점심을 먹고 부랴부랴 능곡으로 떠났다. 딴 때 같으면 월요일 첫 차로 가는 게 보통이었는데 오늘은 마침 학교 농원에 모내기가 있다는 것이었다. 열이 떠난 후에야 진이는 38선 전역에 걸쳐 괴뢰군이 남침했다는 뉴스를 귓결에 들었다. 그녀는 그런 뉴스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또 가족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지를 알 수 없었다. 막연히 불안한 채 결국 그녀가 생각해낼 수 있었던 것은 우선 여러 사람들 틈에 섞여보고 전쟁 속에서는 별 수 없이 공동운명체일 수밖에 없는 군중의 심리나 처신을 닮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띄엄띄엄 허술한 구멍가게에다 또 가끔 복덕방에 때 묻은 헝겊이 펄럭이는 외에는 거의 똑같은 생김새의 조그만 기와집들이 촘촘히 줄지은 도남동 뒷길인 진인의 동네에는 일요일마다 아이들이 많았다. 고만고만한 아이들의 놀이는 때로는 부산스럽게, 때로는 까닭없이 처량하게조차 보였다. 그러나 그뿐 결국 한여름의 화창한 날에 나직한 기와집들과 일요일의 아이들과 전쟁의 초연과는 무관했다. 그녀는 미처 큰 길까지 나가지도 않고 돌아왔다. 거의 온 지구를 뒤덮다시피 했던 2차 대전의 포화도 이 땅의 해방과 독립을 선사했을 뿐 초연을 씌우지는 못했잖나 말이다. 다음 날 그녀는 은은하지만 제법 잦은 포 소리를 들으며 등교했다. 강의는 지루했고 교수들은 일요일의 아이들만큼이나 천진했다. 포 소리가 강의실 유리창을 제법 세차게 흔들어도 외눈 하나 까딱 않는 천진한 용기를 보여주었다. 하오는 휴강이어서 일찍 교문을 나선 진이는 많은 사람들의 어깨 너머로 벽을 보았다. 6월 25일 미명을 기해 북한 괴뢰는 38선 전역에 걸쳐 일제히 남침을 개시. 해화동 근처까지 오니 완전 무장을 하고 푸른 나뭇가지로 위장까지 한 군인들을 그득그득 실은 군 트럭이 북으로 연이었으나 해화동 고기의 경사 때문일까 바퀴 소리는 육중하고 움직임은 느렸다. 연도에선 산발적인 박수와 만세 소리가 울리기도 했지만 환송이라기엔 너무도 비장했다. 머리 위에 플라타너스가 차량하게 지푸르다. 철모와 군복과 대포를 위장하기 위해 6월은 이다지도 무성한가.
비로소 진이에게 섬뜩하니 전쟁의 실감이 왔다. 그와 함께 꿈에서 깨어난 듯 차차 모든 것이 또렷이 잡혀왔다. 그렇지. 전쟁이 사륙과 파괴만이 목적이 아닐진데 반드시 썩고 묵은 질서의 붕괴와 찬란한 새로운 질서의 교체가 뒤따를 것이 아닌가. 그렇지. 어쩌면 그럴 수도. 아니, 확실히 그렇게 될지도. 두려움과 기대가 반반 뒤섞인 야릇한 흥분이 그녀를 몹시 떠다밀기라도 한 것처럼 그녀는 해와동 고개를 줄다름쳐 단숨에 집 근처에 와 있었다. 아침나절보다 몰라보게 초췌한 어머니 서씨 부인은 골목 어귀에서 서성대고 있었다. 전찻길에서 들어오다 꺾이는 길목인 양회다리길을 열심히 지켜보다가 진이를 만나자 이제 오니? 그래, 어떻든. 반색을 하며 묻는다. 뭐가요? 뭐라니? 몰라서 묻니? 난리 말이야. 소문들이 어떻든 대관절 어디까지 쳐들어왔다든. 한꺼번에 몇 가지 질문을 계속해놓곤 마른 입술에 침을 죽인다. 아침결에도 태평이던 서씨 부인도 이제야 심상치 않은 것을 느끼기 시작한 모양이다. 라디오나 틀어놓지 그러세요. 그까진 라디오 믿을 수 있니? 네 오랍이 있는 데가 38선 가까운 데 아니냐. 어떡하면 좋으냐. 어머니도 참. 오빠 있는 데는 능곡인데 무슨 38선이 가깝다고 그러세요. 어떻든 서울보다 더 가깝지. 무슨 소리냐. 한 발자국이라도 더 먼저 쳐들어올 게 아니냐. 참, 어머니도. 그저 이런 때는 식구가 한데 모여서 일을 당해도 당해야 하는데 그놈의 객지 생활이 원수야, 원수. 서 여사는 눈물까지 찔끔거리며 아까보다 더 열심히 양회다리 근처에 오고 가는 사람들을 살핀다. 수도가에서 시름 없이 김칫거리를 씻고 있던 혜순도 진이를 보자 반색을 하며 암만 해도 심상치 않은데 어떡하죠? 오빠한테 어떻게 연락 좀 할 수 없겠어요, 아가씨? 무슨 연락을요? 궁금해서요. 이럴 땐 그저 식구가 모여 있어야 하는 건데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게. 죽는다느니 산다느니 하는 말은 자기가 해놓고 그 말이 제풀에 비장한 듯 갑자기 눈을 내리깔고 울먹울먹한 표정으로 배에다 가만히 손을 댄다. 제법 부른 배다. 그리고 혼자 중얼거린다. 난리가 나려거든 좀 일찍 나든지 좀 더 있다 나든지. 그렇군요, 참. 그럼 내가 곧 순서 아저씨네 가서 오빠한테 전화 걸어볼 테니 이러지 말아요. 좀 놀래줄까 보다. 언니가 방금 진통을 시작했다. 그럼 오빤 한 걸음에 뛰어올걸? 혜수는 조금도 웃지 않고 옹배기에 김칫거리를 담고 굵은 소금을 뿌리는 동작을 정신은 딴 데 두고 마지못해 하는 듯하다. 그럼 빨리 가봐요. 그대겐 그래도 뉴스가 좀 빠를 테니. 순사 아저씨란 진이의 외당 속으로 일제 때부터 경찰계에 있어서 지금은 경찰계에선 중진에 속하는 한결같이 주변 없고 궁색한 진인의 친척 중에선 비록 외가 쪽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일 세도하는 집안이었으나 진이는 늘 순사 아저씨라고 얕잡아 부르기 일쑤였다. 도남국민학교로 들어가는 어귀, 바로 전찻길가로 면한 꽤 큰 기와집 앞에서 진이는 머뭇댄다. 차라리 공중전화로 걸 걸 그랬나? 참, 시외전화지. 암만 해도 좀 안 이뻤고 더구나 망아지만한 셰퍼드가 죽어라고 지저대면 식모나 육촌 오빠들이 나와서 붙드는 동안에 머리끝을 쭈뼛하며 재빨리 대청으로 뛰어 올라가야 하는 것이 이 집을 방문할 때마다 진이에게는 몹시 굴욕스럽게 여겨졌다. 너 진이 아니냐? 왜 그러고 섰지? 사복 차림의 서승환 씨가 지금 막 돌아오는 길인 듯 대문을 흔들고 있기에 진이는 엉겁결에 그의 겨드랑 밑에 숨듯이 몸을 움츠리고
개를 피해 마루로 올라선다. 신수 좋은 서승환 씨의 얼굴 역시 초췌해 보인다. 체구에 맞지 않게 신경질적인 동작으로 담배에 불을 붙이고 진이의 아래 위를 잠옷 냉랭하게 훑어보고 나서 불쑥 왜 왔니? 너무 거칠다. 안방에서 장서랍 같은 것을 뒤적이고 있던 당숙모는 숫째 아른 채도 안 하고 말끄러미 경계하듯이 진이를 노려본다. 진이는 심상치 않은 것을 느꼈으나 원체 몸에 밴 굽힘없는 오만한 자세를 잃지 않고 전화 좀 쓰려고요. 어디에다 걸게? 꼭 죄인을 다루듯 한다. 오빠한테요. 궁금해서요. 뭐가 궁금해? 흥, 난리가 나서? 잘 됐잖아. 네 오랩이나 내가 활개치고 살 세상이 될 텐데. 네? 왜? 몰라서 묻니? 빨갱이 천하가 된단 말이야. 너희야 이미 알고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새삼스러울 것도 없겠지. 그렇지만 미리 좋아할 것은 없어. 그렇게 호락호락 서울을 내주진 않을걸? 그렇게는 안 될걸? 빌어먹을. 둔중하고 속셈이 음흉스러운 편인 서승환 씨로서는 좀 유치한 저기를 적나라하게 노출시킨다. 여태껏 말 한마디 없이 꼬챙이 같은 시선으로 진이를 쏘아보고만 있던 당숙모까지 가담한다. 그러게 내가 늘 뭐랍디까. 그저 빨갱이들은 아는 대로 일가고 친척이고 가릴 것 없이 죽여야 한다지 않았어요. 내 말이 손톱만큼이나 틀렸어요? 아이고 분해. 당신은 그저 용에 빠져서 여린 놈이 걸려들 때마다 형님이 와서 울고불고 하면 무사하게 해주고 했어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인제 당장 우리 가슴에 칼을 꽂을 텐데. 빨갱이들 배은망덕은 당신이 더 잘할 것 아니요. 아이고 분해. 남의 얼굴에 침까지 튀겨가며 이건 숫째 발광이다. 그만해 두구려. 여린 녀석이 설마 그럴 수야. 제놈이 그럴 수야 감히. 젠장 빌어먹을. 그래도 설마 서울이야. 빌어먹을. 담배가 미처 다 타기도 전에 약간 떨리는 손으로 비벼 끄고는 곧 새 담배에 불을 붙이기를 되풀이하며 악담을 했다. 뭉쳤다. 좌불안석을 한다. 진이는 아차 잘못 왔구나 싶었지만 벌써 때는 늦은 거고 빨리 물러가긴 가야겠는데 쫓기듯이 물러가느냐 고개를 도도히 세우고 오만하게 걸어가느냐 그것이 문제였다. 요즘에는 별로 그런 일이 없었지만 여리가 경찰 신세를 질 적마다 번번이 서 여사는 사촌 동생인 서승환 씨를 찾아 읍소를 해서 적지 않게 덕을 봤었고 이런 인연으로 은연중 이 집에서는 여리를 아주 대단한 거물급으로 아는 모양이었다. 전화도 못 건 채 집으로 돌아온 진이는 시의 전화가 잘 안 되더라고만 말하고 재빨리 제 방으로 숨어버렸다. 근심스럽고 구질구질한 대화에 마음을 적시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혼자서 된 후에도 빨갱이는 모두 죽여야 한다는 아까 당숙모의 악담을 어쩔 수 없이 되씹으며 빨갱이도 흰둥이도 될 수 없는 우유부단한 열이 앞으로 부닥치게 될 시련을 가슴 저리게 예감한다. 27일은 강의를 전폐하고 학도 호국단 주최의 학생회가 열리고 학교를 끝까지 사수하자는 비장한 결의를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학생 각자의 부서가 정해졌으나 1학년들에게는 귀가 조치가 취해졌다. 출정하는 군인에게 환호하는 예의조차 잊은 인도의 시민들에게 뽀얀 먼지만을 끼얹고 철모의 군인을 그득 실은 트럭은 북으로 연달아 사라지고 중무장한 군용차를 거슬러 남으로 피난 내려오는 우마차와 그 위에 실린 어린이와 초라한 가장 집기들. 전쟁이 머리 위를 지나기 직전의 풍경은 말할 수 없이 불길하고 전전긍긍한 것이었다. 혜수는 기다림과 불안에 지친 파리한 모습으로 부엌에서 쌀을 볶고 있었다. 언니, 그건 뭘 하려고? 어머님이 볶으시라길래 미숫가루를 만드신다나 봐요. 어머니, 우리도 피난 갈 거예요?
진이는 불어 소풍 갈 일이라도 의논하듯이 쾌활하게 물었으나 서 여사는 미쳤니? 너의 오래비도 안 왔는데 우리끼리 살겠다고 피난을 가게. 그럼 쌀은 왜 볶아요? 그냥 그저 옆집에서도 그런 걸 만들더구나. 종잡을 수 없는 대답을 하고 다시 몇 번 허둥지둥 대문을 드나들더니 장 속의 옷가지들을 꺼내서 뒤적이기도 하고 조그만 보따리를 꾸리기도 한다. 어머니, 우리도 피난 갈 차비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그저 이 뒤 은행집도 가보니까 모두 보따리를 싸길래. 평소 빈틈없이 가족들을 잘 거느리던 서 여사도 오늘만큼은 어찌해야 좋을지 완전히 분별을 잃고 갈팡질팡댄다. 이럭저럭 쌀은 볶아만 놓은 채 누구 하나 다 잡아빠을 생각도 안 하고 내버려둔 채로 날은 저물어 갔다. 벼랑간 찬장 속의 유리컵들이 서로 유란히 부딪힐 정도의 큰 진동에 잇따라 앞집 추녀 모서리에 달린 반달 모양의 기왓장이 진인의 장독 수레기를 깨뜨리며 떨어진다. 아이고 머리나. 마치 큰 포탄이라도 떨어진 듯이 안색이 창백해지며 그러나 실상 깨진 장독 수레기 따위엔 별 관심도 두지 않고 황망한 걸음걸이로 다시 밖으로 나간다. 잠시 후 얘들아, 문화는 좀 괜찮다더라. 소문이 도남동에 큰 난리판이 벌어진대. 어쩔꼬. 이 어린 것이 불쌍해 어쩔꼬. 그저 세상을 못 만나서. 마치 태아가 아닌 벙실대는 손자에게라도 하듯이 며느리의 부른 배를 어루만지다가 결심한 듯이 진이야, 언니를 데리고 어디든지 안전한 데로 잠깐 피해라. 너 언니를 잘 돌봐야 한다. 언니 배엔 하시댁 장손이 들었어. 알겠니? 잠옷 단호하다. 어머니도 같이 가셔야죠. 아니다. 그동안에 아범이 오면 어떻게 하게. 대포알 밑을 뚫고 집이라고 찾아와서 빈집이어봐라. 얼마나 기막히고 서운할까. 늙은 건 염려는 말고 어서. 뭘 어물대고 있니? 서 여사는 아까 싸놓은 보따리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를 집어서 진이에게 안기더니 덮어놓고 등을 밀며 서두는 바람에 두 여자는 거리로 밀려나고 만다. 거리에는 빠른 걸음으로 어디론지 달려가는 사람이 꽤 많았다. 통행이 차단됐다는 큰 길을 피해 삼엄하게 바리케이드가 쳐진 성북서 앞을 지나 언덕바지 뒷길로 접어드니 혜순의 걸음걸이가 점점 신통치 않아진다. 언니, 왜 그래요? 좀 빨리 가요. 어디 불편해요? 너무 멀리 가지 말아요. 왜? 배라도 거북해요? 오늘 여러 번 놀랐죠? 진이는 더러 겁부터 난다. 그러나 혜수는 그게 아니라 시어머니의 재촉에 얼떨결에 뛰쳐나오기는 나왔어도 집에 있을 걸 싶어 도무지 발길이 내키지를 않는다. 분명 남편이 돌아올 집, 이 북새통에 서로 만날 수 있게 확실한 약속된 장소가 집 밖에 또 있을까? 서로 잠깐의 엇갈림이 영원의 이별이 돼버리는 게 비단 소설에서나 있는 남의 일일까? 진이도 혜순의 이런 눈치를 재빨리 알아차리고 언덕배기 왼쪽 돌산에 뚫린 커다란 굴 앞에서 걸음을 멈춘다. T자형의 일제때의 방공호인 이 굴은 100명도 넘게 들어갈 수 있는 큰 굴이었다. 여기서 하룻밤 드셉시다. 여기라면 절대 안전해요. 우리끼리만 밤을 드새긴 너무 넓은 게 탈이지만. 혜수는 겁먹은 듯 고개만 크게 끄덕인다. 그러나 굴 속에는 뜻밖에도 많은 사람이 웅성대고 있었고 이부자리까지 준비한 사람도 적지 않았다. 아무도 그녀들을 환영도 거부도 하지 않은 채 이 속에서나마 남보다 넓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아귀다툼을 하고 있었다. T자의 윗부분, 즉 입구에서 쑥 들어가 좌우로 꺾인 속부분은 이미 발들여 놓을 틈도 없이 몇몇 가족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돗자리를 넓게 펴고 비단 이불까지 펴고
벌렁 드러 누워 있는가 하면 돗자리를 펴놓고 가족들이 곧 올 테라고 아무도 접근을 못하게 눈을 곤두세우고 앉아있는 비대한 중년 부인도 있었다. 난리를 함께 겪는다는 동병상련조차 없다. 언니만이라도 저 속에 들어갔으면. 진이가 안쪽으로 고개를 길게 빼고 중얼거렸으나 누가 이 마당에 태중의 하시댁 장손을 알아보랴. 별 수 없이 둘은 나란히 입구 가까운 곳에 빈자리에 앉는다. 끝내 못마땅한 듯 투덜대던 몇 사람이 나가고 그보다 많은 사람이 새로 들어오고 하는 사이에 그런대로 굴속도 자리가 잡히고 조용해지며 사람들의 드나듦도 멎었다. 굴로 들어설 때 일순 좀 멀어진 듯이 느껴지던 포 소리도 다시 가까이 한층 잦아진다. 군데군데 켜진 촛불에 회색빛으로 보이는 후줄근한 무명 고이적삼을 입은 노인이 휑하니 뚫린 굴의 구멍을 널빤지와 함석 조각 같은 것으로 꼼꼼히 막는다. 마치 잠들기 전 자기 집 문단속을 돌보듯이 심상하고 의젓한 태도다. 혜수는 무릎 위의 보따리에 자기 턱을 가볍게 얹고 묵념하듯이 눈을 내리깐다. 이제 남편에 대한 근심을 넘어서 애절한 기도의 자세로 돌아와 있는 여인의 모습은 차라리 단순하고도 순수했다. 그러나 진이는 그렇지 못했다. 저 요란스러운 포소리가 정적으로 바뀌는 일순. 어쩌면, 아니 분명코 새롭고 찬란한 날이 밝으리라는 희망찬 흥분과 한 가닥의 이유 모를 불안. 그녀는 두려워하고 있었다. 관념적이었던 것이 드디어 그 실제를 참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음을. 아마 그녀는 20년 후에 자기의 진짜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는 유술 창구가 있다면 그 앞에 서기를 진정 두려워하며 뒷걸음쳤으리라. 문단속을 마친 노인이 담배에 불을 붙이니 염색한 군복 바지를 입은 애송이 청년이 자기도 담배를 입에 문 채 노인에게 고개를 꾸벅하며 불을 청한다. 노인은 잠깐 망설이다 탓하지 않고 담뱃불 대신에 성냥을 내주고 그러고는 다시 진이의 주인은 숨막힐 듯 가라앉는다. 얼마나 지났을까? 아버지! 아버지! 하며 누가 조심스럽게 판자 쪽을 흔든다. 노인이 얼른 함석 조각을 안에서 젖히니 총을 맨 순경이 약간 숨찬 듯 그러나 쾌활한 표정으로 들어선다. 노인의 아들인 듯 노인은 반가움을 애써 근엄한 표정으로 감추며 어떻게 왔니? 아주 대범하게 묻는다. 아버지 궁금해하실까봐 잠깐 틈을 냈죠. 바로 요 아래 성북서로 배치된 거려. 마음 툭 놓으세요, 아버지. 무슨 말을 더 계속하려다 그는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오른 듯 얼굴을 빛내며 구란을 휘둘러 보더니 큰 기침을 한번 하고 나서 여러분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또 크게 외치고는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연설을 해보기는 생전 처음이라는 듯 눈에 띄게 상기한다. 또 우리 국군은 맹렬한 반격을 시작해서 또 적군을 의정부 방면까지 격퇴시켰다 합니다. 겨우 말을 마치고 손수건으로 땀을 닦는다. 노인의 얼굴에 자랑스러움이 흐뭇하게 번진다. 순경은 거의 1시간에 한 번만큼 전황을 알려왔다. 그의 보고대로라면 적군은 멀리 쫓겨만 가는데 대포 소리는 점점 더 가까이, 드디어는 포탄이 그들의 머리 위에 공기를 뚫는 날카로운 음향까지 똑똑히 들려왔다. 이제 아무도 그의 말을 고지 듣지는 않으면서도 그를 기다렸다. 어떻든 그만이 외부와의 이음줄이었으니까. 그런 그의 방문도 한밤중이 지나고부터 뚝 끊겼다. 노인은 점점 더 자주 새 담배에 불을 붙이고 몇 개의 촛불은
차례차례로 꺼져갔다. 길고 불안한 밤이었다. 드디어 엉성한 널빤지 사이로 희미한 빛이 새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정적이 왔다. 아무도 그 정적의 정체를 알고자 널빤지를 들치는 사람이 없는 채로 희미했던 빛은 점점 영롱한 아침 햇살로 변해갔다. 그리고 사람들은 여태껏 들어보지 못한 아주 무겁고 둔한 낮으면서도 땅속 깊은 곳까지 진동이 미치는 듯한 새로운 음향을 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널빤지를 젖히기 시작한 것은 노인이 먼저였지만 굴밖에 먼저 나선 것은 진이었다. 굴밖 언덕에서 곧바로 바라보이는 미아리 고개의 흰 길을 육중한 탱크의 행렬이 서서히 내려오고 있었다. 그러고 보니 벌써 골목까지 국군 아닌 군인이 둘씩 짝을 지어 따발총을 겨눈 채 샅샅이 살피며 걸어오고 있었다. 드디어 밤사이에 세상이 바뀐 것이다. 진이는 무엇라고 외치려다 말고 우르르 굴 밖으로 몰려나와 한결같이 미아리 고개 쪽을 보고 있는 사람들을 돌아본다. 아무도 그녀의 감동에 호응해 오지 않는다. 한결같이 눈치꾸러기 같은 소심한 표정으로 흘금흘금 경계하듯이 서로를 살피기 시작한다. 마치 혼자만의 힘으로 기뻐한다든가 슬퍼한다든가 하는 기능을 잃은 사람들 모양 멍하니 무표정하게. 아니, 경우에 따라서는 웃을 수도 울 수도 있다는 어중간하고 편리한 얼굴을 하고 서로들 눈치 보기에 여념이 없다. 언니, 인민군이군요. 이제 됐어요. 빨리 집으로 갑시다. 진이의 목소리는 부자연스러울 만큼 생기 있게 퉁겼으나 혜순의 가라앉은 표정에는 끝내 변화가 없다. 언니, 왜 그러고 있어요? 인민군이라니까. 새 세상이에요. 만세라도 불러야죠. 그녀는 굴속 식구들에게 들으라는 듯이 크게 외치고 정말 만세라도 부르는 듯이 두 팔을 높이 쳐들고 언덕길을 줄다름친다. 재수없게 빨갱이 년이 섞였었군. 채! 염색한 군복 바지가 침을 탁 뱉는다. 진이는 향하내로 가려던 발걸음을 도중에서 돌이키고 말았다. 밤새 난리를 겪고 난 후에 단순한 궁금증. 어쩌면 밤새 조금쯤 가여워졌을지도 모르는 친구에게 베풀 수 있는 의무. 그런 것 말고 자기가 취해야 할 또 다른 입장이 있어야 할 것 같다. 그녀는 미처 그런 준비까지 돼 있지 않은 스스로를 느낀다. 세상이 바뀐 첫날이자 비개인 여름날은 사방이 온통 빛에 넘치고 있었다. 티끌이 말끔히 가라앉은 투명한 공간을 통해 모든 전망은 밝고 선명했다. 진이는 문득 좀 전에 본 대학병원 뒤뜰에 방치된 국군의 시체들을 생각하고 몸서리를 쳤다. 그곳은 너무도 밝고 너무도 행인들의 시선과 가까웠다. 사륙과 파괴가 따르지 않는 전쟁이 어디 있으랴. 전쟁의 명분을 얼굴로 치면 사륙과 파괴는 내장이다. 내장은 누구나 갖고 있으면서 그 노출에 혐오를 느끼는 게 누구나의 생리다. 아름다운 얼굴에 아름다운 내장이 따를 리도 없다. 결국 문제는 내장이 아니라 초면에 얼굴도 내밀기 전에 내장부터 내보이는 그 무신경과 잔혹성이다. 그녀는 다시 그녀가 지금 화내고 있는 대상이 무엇인가에 생각이 미치자 당혹하고 만다. 잠깐 소녀적인 감상이었다고 스스로를 바로잡는다. 혁명이 아닌가? 그리고 난 보통 행인들과 다르다. 적어도 혁명을 예견했고 투쟁력도 만만찮다. 나는 오늘 환호하고 감동하고 할 그런 의무가 있다. 그녀는 어깨를 모나게 추슬러 고집스럽고 오만한 자세를 취한다. 한 길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약속이나 한 듯이 한결같이 어제의 그들보다 몰라보게 초라한 모습으로 누가 시킨 것도 아닐 텐데
갖가지 천에 붉은 헝겊을 옷깃에 변명처럼 달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굴속 식구들과 신통이도 닮은 그 눈치꾸러기 같은 표정들로 서로를 훔쳐보며 바쁘지도 느리지도 않게 오가고 있었다. 가끔 출감한 좌익 청년들이 트럭에 탄 채 수위를 훈장처럼 나부끼며 고래고래 구호를 외쳐 행인들에게 어떤 극적인 감동의 불씨를 던지기를 시도하는 듯 했으나 끝내 눈치꾸러기의 두터운 벽을 뚫지는 못한다. 그녀도 끝내 아침에 굴 앞 비탈길을 줄다름쳐 내릴 때의 신선한 감동을 되찾지 못한 채 도남동 어귀 천변가로 들어섰다. 동네 앞 오동나무 근처까지 오니 아이들이 동그랗게 들어선 곳이 있어 그녀도 별 생각 없이 그들 축에 섞인다. 동해를 파수보는 듯한 아주 나이 어린 인민군. 그가 겨누고 서 있는 따발총의 무게가 애처롭도록 그렇게 나이 어린 인민군과 그 앞 오동나무 아래 평상에 걸터앉은 은색 수염의 호인형의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다. 착한 아들 며느리를 거느린 노인들만이 가진 원만함과 친근감이 함께 느껴지는 할아버지는 아주 유쾌한 듯 입가를 벌름거리며 우리 손자 녀석도 자네만한데 그놈이 희한한 놈이거든. 지 애비가 죽어라고 말려도 막무가내로 공산당질을 하고 다녔거든. 아주 똑똑하고 공부도 곧잘 하는 놈이. 그게 큰 흠이었는데 이렇게 되고 보니 그래도 그놈이 선견지명이 있는 놈이야. 아주 어린 놈인데. 참, 자넨 몇 살인가? 18입니다. 또렷하지만 메마른 말씨다. 18? 저런. 그런데 왜 학교를 안 가고 군인을 나왔어? 양친이 안 계신 거로군. 소녀는 대답 없이 미간을 주름잡고 역력히 불쾌해진다. 나란 일도 중하지만 그래도 공부할 땐 공부해야지. 공부보다는 남반부 인민의 해방이 더 중요하니까요. 공부는 단지 개인의 일일 뿐이죠. 남반부 인민들이 리승만 괴뢰 정부의 학정 밑에 신음하는데 어찌 편히 공부나 하고 있겠소? 또박또박 사투리 하나 섞이지 않은 완전한 표준말이면서도 선동적인 억양과 목에 힘줄을 팽팽히 당긴 듯한 목소리가 꼭 평양방송의 아나운서를 닮았으면서도 어느 고장의 사투리보다도 귀에 설다. 뭐 그렇게 이쪽 사람들이 고생했달 거야 있나? 난 오래 산 덕으로 세상 바뀌는 걸 여러 번 봤지만 어떤 세상이고 아주 고생 없는 세상은 없었던 걸. 세상이야 어찌 되든 그럴수록 공부는 하고 봐야 하네. 18이라. 할아버지는 눈치 없이 이 소년이 학교 못 간 것만 서운해하고 소녀는 할아버지의 이 주책 없는 동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망연해한다. 이 궁지에서 인민군의 긍지를 지키기에는 이 소녀는 너무도 어렸다. 아까 문 안으로 슬슬 구경 나갔다가 임자 또래의 군인을 몇 봤어. 아마 임자같이 딱한 처지의 군인도 적지 않은 모양이지. 소녀는 잠자코 듣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 듯. 그렇소. 우리 인민군대야말로 진정한 노동자 농민의 아들 딸로서 구성되었기 때문이요. 예의 선동적인 악센트는 소년 자신을 영웅신 비슷한 으쓱한 기분으로 흥분시켰을 뿐 할아버지는 꼭 자기 손자만한 어린 것이 무거운 총을 메고
뙤약볕에 먼지투성이로 서 있는 것이 아주 잘못된 일이라는 한 가지 생각만 하고 있었다. 저런, 김일성이 그 사람도 잘못이야. 아무리 못난 노동자 농민의 자식이기로서니 어린 것들이야 무슨 죄가 있다고 싸움터로 내보내다니. 그런 도척 같은. 아차, 참,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더라. 할아버지가 문득 입을 다물고 어젯밤에 치른 난리와 어제와 달라진 오늘의 세상을 미처 생각해내기도 전에 이 새끼가 반동의 새끼 아이가. 소녀는 이제야말로 분노하고 위신을 세울 수 있는 적기를 만났다는 듯이 작은 몸뚱이를 재빨리 도사린다. 어머, 이 새끼, 이놈이 환장을 했나? 아랫도리를 부들부들 떨며 일어섰으나 따발총의 총부리가 너무도 그의 가슴 가까이 있었다. 그리고 그제서야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나를 생각해낼 수 있었다. 진이는 어느 틈에 저도 모르게 할아버지 곁에 있었다. 하체가 아직도 와들와들 떨고 있었다. 욕 보셨어요, 할아버지. 주름투성이의 미지근한 손을 꼭 잡아주며 댁이 어디세요? 모셔다 드리겠어요. 진이는 우선 소년에게 모멸의 일별을 던지고 나서 부드럽게 물었으나 할아버지는 대답 없이 그녀의 팔에 응석 부리듯이 체중을 실어온다. 인민공화국 만세, 미제국주의의 앞잡이 리승만 괴뢰, 핏빛 물감이 아직도 마르지 않은 대문짝만한 벽보가 붙어있는 어떤 골목 앞에서 할아버지는 비로소 진이의 팔을 놓고 인사도 없이 가버린다. 뒷모습이 측은하다. 진이는 핏빛 글씨를 다시 읽는다. 새 공화국의 억센 발걸음에 짓밟힌 낡은 질서 가운데 노인들의 권위가 좀 억울하게 끼어들었기로서니 그것이 어떻다는 것일까? 그것은 티끌이다. 왜 하필 거보를 보기 전에 그 밑에 티끌을 보며 얼굴을 찾지 않고 추한 내장을 찾으려 드는 걸까? 진이는 스스로를 꾸짖는다. 집 앞에는 어머니 서여사가 심란한 얼굴로 서성대고 있었다. 아직도 오빠한테서 소식 없어요? 왔다. 오긴 왔는데 어디서 도둑놈 같은 녀석들을 4-5명이나 달고 들어왔다. 서여사는 기가 찬 듯 그러나 낮은 목소리로 말하고 문을 막아서며 외가이라도 좀 다녀오렴. 밤새 별일 없었나 궁금하기도 하니. 진이가 그 도둑놈 같은 녀석들과 만나는 것을 꺼려하는 눈치다. 어머니도? 도둑놈이 뭐예요? 아마 형무소에서 풀려나온 좌익운동하던 오빠의 옛 동지들이겠죠. 오늘의 영웅들이에요. 보고 싶어요. 마루에는 막 술상이 벌어져 있었다. 펌프가 수조에는 연암은 병이나 됨직한 맥주가 채워져 있었으나 술상은 간소하였다. 동그란 소반에 동글동글 썬 새파란 오이 한 접시와 역시 동그랗게 썬 토마토, 구운 오징어 등을 놓고 5-6명의 때묻고 창백한 얼굴들이 기고만장해 서로 기염을 토하고 있는데 여리만이 잠자코 맥주 거품이 넘치고 있는 컵을 한 손으로 쥔 채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다. 체념한 듯 풀이 죽은 그러나 여전히 성실하고 온화한 옆 얼굴이 진이의 눈이 아니라 가슴 한가운데 꽉 와닿는다. 야, 여성동무! 열이 미쳐 진이를 아른 채 하기도 전에 그중 한 청년이 진이의 손목을 꽉 잡는다. 그러자 모두 일제히 오! 하중동무! 하중동무! 우리의 열렬한 여성동무에게 영광이 있으리! 여성동무 만세! 진이의 손은 새까맣게 손톱이 자랄 대로 자란 떼국이 흐르는 여러 손으로 번갈아가며 아프게 쥐어지고 나중에는 온몸이 송두리째 높이 쳐들렸다가 술좌석 한가운데 털썩 놔졌다. 모두 조금씩 낯익은 얼굴들이다.
열이 시골 학교로 떠나기 전까지 뻔질나게 드나들다가 퍼뜩 발길이 끊겼던 이들. 못하는 사람인지 진이 편에서 먼저 짐작하고 무던히도 도와주고 싶었던 이들. 가끔 자기 방을 회합 장소로 기꺼이 내주기도 하고 연락하는 쪽지를 성심껏 전해주기도 했던 그들에게 이제 열렬한 환호를 받으며 섞여 앉아있는 것이다. 그녀도 점점 눈시울이 뜨거워온다. 어디 갔었니? 내던지듯이 피곤한 그러나 충분한 염려가 담긴 열의 시선이 진이의 아래 위를 천천히 살핀다. 이윽고 둘의 시선이 마주치자 진이 편에서 재빨리 눈을 딴 데로 두고 누구의 것인지도 모를 컵을 당겨서 거품을 조금 핥다가 만다. 열의 시선은 막 부풀려는 그녀의 감동을 지그시 누르고 무언가 생각에 잠기게끔 하는 것 같아 두렵고 싫었다. 그녀는 무조건 감동하고 싶었다. 반의무적인 절박한 심정으로 어떤 크나큰 감동이 일 계기 같은 걸 찾느라 온종일 헤매지 않았던가. 한참 떠들썩한 뒤에 묘하게 감상적인 고즈넉한 합창 속에 열의 음성이 섞이지 않았으리라는 확신은 진이를 울고 싶도록 서글프게 한다. 이런 진을 격려하듯이 거품이 흐르는 잔이 진이 앞에 내밀어지고 그녀는 서슴지 않고 받아 단숨에 마시려는데 열의 손이 컵을 묵직이 짓누른다. 진이 피곤해 배는구나. 네 방에 가서 쉬렴. 반발할 여지 없는 엄한 음성은 진이에게만 들릴 만큼 낮다. 진이는 자기 앞에 컵을 필사적으로 덮어 씌우고 있는 오빠의 정맥이 불끈 솟은 손을 허탕치게 할 수 있을 만큼 모질지 못하다. 하열동무, 오늘 같은 날 왜 그리 우울하오? 설동문 아직 모르오? 하동무가 이탈한 것 가혹한 자기 비판을 할 만도 하지 않겠소? 알고 있소. 하동무가 남반부 해방을 눈앞에 두고 우리 전선에서 낙오한 건 나도 유감스럽게 생각하오. 그러나 이제 우린 당과 인민을 위해 너무나도 할 일이 많소. 물론 당은 하동무를 위해 타당한 속죄의 길을 마련할 것이오. 동문 태만했을지언정 배반은 안 했으니까. 그러니 너무 상심 마오. 설동무라 불리는 눈이 사람의 심장을 꿰뚫을 듯이 날카로운 사나이가 열에게 하는 말은 위로일까 격려일까. 누군가가 하열동무, 하진동무가 우리에게 베푼 성찬에 감사를! 잔이 부딪히고 이어 홍소인지 조소인지 분간 못할 웃음이 드높다. 이 웃음소리에도 역시 오빠의 몫은 섞이지 않았으리라는 짐작이 진이를 우울하게 한다. 하열동무뿐 아니라 다른 동무들도 잘 들어두오. 설의 깐깐한 음성이 다시 계속된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우리 주위에 널린 반동보다 우리 지식계급 각자 속에 깊이 뿌리 박힌 자유주의 근성이오. 지금 동무들은 승리에 취해 있어. 앞으로의 일이 얼마나 험난하다는 것을 아직 모르오. 남반부 인민의 전체 해방만으로 일이 끝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오. 우리 인민들을 당과 수령의 이름 아래 강철같이 결속시키자면 물론 무자비한 반동의 숙청도 급하지만 먼저 우리 지식층은 자신 속의 도살인 자유주의 근성을 정산하는데 가혹하고 무자비해야 될 것으로 아오. 진이는 설의 말뜻을 잘은 이해할 수 없었으나 윤기 없이 메마른 목소리가 무자비한의 무를 발음할 때 유난히 강한 악센트를 쓰는 것에 까닭 모를 전율을 느낀다. 설의 연설이 술좌석을 파흥시킨 채 몇 순배 더 맥주컵이 오가는 듯 하더니 그들은 슬며슬며 일어섰다. 끝내 말수가 뜬 열을 유심히 지켜보던 설 동무는 돛돌에서 열에게 악수를 청하며 분발을 비워
당과 동무 자신을 위해서 당과 인민 앞에 동무의 과오를 속죄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을 것이니 과히 낙심 마오. 말을 마치고 열의 등을 툭툭 치더니 여럿과 어울려 나갔다.